안녕하세요. 범작가입니다. 동화로 보는 조선의 역사, 세종대왕에서 고종 황제까지 우리 세 번에 걸쳐서 세종대왕의 이야기, 그리고 조선 최대의 전쟁이죠. 임진왜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러져간 마지막 제국의 꿈,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까지 세 분의 황제의 이야기를 역사 동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거예요. 물론 우리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저 이기범 작가는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읽었겠죠? 미리 역사 동화를 읽는 거예요. 만약에 읽지 못하고 이 영상을 먼저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영상을 본 다음에 반드시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초정리 편지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읽자고 했던 책들은 아주 훌륭한 작가 선생님들이 쓰신 책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의 역사 이야기와는 달리 또 그 시대의 어떤 느낌들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일 것입니다. 사실은 휘경 어린이 도서관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우리가 너무 힘든 때를 보내고 있죠. 혹시 조금 좋아지면 그때 봐야겠다 해서 원래 시간보다 조금 뒤로 미뤘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또 안 좋아지는 듯 하다가도 요즘은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올 가을에 또는 겨울에 꼭 역사의 현장에서 보기를 바라고요. 세 번의 강의와 마지막 한 번은 탐방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 참 좋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가면 좋았을 탐방지를 먼저 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고! 안녕하세요. 범작가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역사 이야기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겠지만 또 변하는 모습이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죠? 코로나가 우리 삶을 바꿔놓은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제 영상 수업에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정리 편지와 같은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것이 여러분이 해 주어야 할 일, 선생님이 기대하는 일이고요. 초정리 편지를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네, 장훈이었죠. 석수장이가 돼가는 장훈이. 그리고 웬 할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와, 세종대왕이셨어요. 사실 정말 세종대왕은 몸이 아픈 부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 이런 세종대왕이 왜 하필이면 우리 동네까지 왔나? 그것은 초정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온천과 좋은 물로 유명한 곳이에요. 임금님이 몸이 아프실 때 온천에서 쉬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찾으셨을 때 자신이 만든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말 이게 쓸모가 있는지 보셨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진 동화가 초정리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역사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은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방송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우리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역사 이야기들을 강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독립운동 이야기책을 많이 썼고요. 올해는 역사 사전도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려시대 그리고 우리 근현대의 역사를 또 책에 담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쓴 책이 궁금하면 어디서든지 한번 선생님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이기범 그러면 책이 나올 겁니다. 우리 휘경 어린이 도서관에서도 선생님이 쓴 책들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모습, 이미지가 있나요? 선생님은 당연히 훈민정음. 왜죠? 훈민정음은 선생님 책으로도 썼기 때문인데 세종대왕이 하셨던 정말 많은 일들 중에 딱 하나만 남기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세종대왕이 사셨던 시대에 음악이나 국방이나 또는 의학이나 농업이나 뭐 과학 많은 것들은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한글은 또 나중에 만든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인 훈민정음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자 생활의 문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세종대왕 하면 아마 공통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생각은 어때요? 세종대왕이 원래 진짜 역사책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멋진 인물이었을까? 그걸 알려면 이걸 봐야 됩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선왕조실록은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인정을 받은, 전 세계 인류가 지켜야 될 아주 위대한 책으로도 인정받은 책인데, 중요한 사실은 정말 빠지는 내용이 없이 아주 빽빽하게 잘 기록된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 누가 못 보느냐? 임금은 못 봐요. 그 왜 임금은 못 보게 했을까요? 임금님이 이 역사책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는 바꾸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역사는 진실을 기록해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써버리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역사 이야기는 실록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세종대왕에 대해서 당시에 역사책을 썼었던 사관들이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잠깐만 읽어볼게요. 임금은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쓴 거예요. 임금은 슬기롭고 도리에 밝고 마음이 밝고 뛰어나게 지혜롭고 인자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게 결단한다. 좋은 말 다 써드렸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를 좋아하되 게으르지도 않는데요.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책 좀 나름대로 많이 읽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책벌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벌레도 세종대왕을 따라가긴 힘들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0번을 읽기 전에는 읽었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여러분 30번 읽은 책이 있습니까? 세종대왕은 이와 같이 끝없이 시간을 들여서 책을 읽었고 여러분들 중에 학원을 여러 개 가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숙제 때문에 바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감히 세종대왕 앞에서 바쁘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란 일을 보면서도 읽을 거 다 읽으시고 고민하고 엄청나게 바쁘게 사셨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아마 안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머지 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책 보고 일을 하셨으니 몸이 그렇게 아프셨겠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오다 보니까 모두 임금이 발명한 것, 임금이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 끝이 아닙니다. 가장 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거룩한 독이 높고 높음에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지 못하여 해동요순이라 불렀다. 이건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해동은 바다 동쪽, 중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말이고요. 요순은 중국의 역사 속에 가장 멋진 임금님을 요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임금님들, 우리나라의 임금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의 꿈은 요순 임금님이 다스리던 때의 나라와 똑같았으면 좋겠다고 꿈인데 그 이야기를 이미 이때 사관이 해버렸어요. 즉 세종대왕 시대가 얼마나 행복하고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세종대왕이 이토록 위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업적이 있습니까? 훈민정음도 하나의 업적이겠죠? 또 뭐가 있죠? 네, 엄청난 업적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떼서 초정리 편지로 쓴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업적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글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훈민정음입니다.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한글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실제로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문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영어도 있을 것이고요. 중국어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글자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글자를 가진 나라들이 있고 글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의 글자를 빌려 쓴 나라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글자들을 비교한다면 과연 우리 한글은 어떠냐? 한번 볼까요? 전 세계 학자들이 한글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 뛰어난 문자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다. 세계 알파벳. 와, 문자의 사치래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문자, 진보된 문자.
순위로 했을 때 1등, 가장 독창적 특별한 지위, 세계 최고. 아니 도대체 이분들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을까요? 보니까 언어학자도 역사학자도 위대한 작가도 있고요. 세상에 보니까 누구도 있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한글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이 한글이 왜 위대한지 잘 몰라요. 한글이 위대하다는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위대한지, 무엇이 뛰어난지, 왜 과학 문자인지 물어보면 사실 말하는 사람을 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대부터 훈민정음, 과학문자,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강의는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 1교시 수업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의 원래 이름 훈민정음 무슨 뜻일까요? 어릴 때 선생님도 훈민정음이 무슨 뜻인지 외우고 시험도 봤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배웠고요. 아마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께 여쭤보면 아마 똑같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근데 더 큰 뜻이 있어요. 훈이라는 한자는 가르친다는 글자가 맞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세종대왕이 꿈꾸는 세상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냐? 백성이죠. 백성 민자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농사 짓는 백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조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꿈을 얘기해 주고 싶어. 이게 훈민입니다. 그럼 꿈이 뭘까요? 세종대왕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정음, 바른 소리입니다. 바른 소리. 여기에서 선생님은 누구나 배우기 쉽고 발음이 바르고 정확한 소리, 조선의 표준 발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선생님이 쓴 책에 있는 장면을 가져다 둔 거예요. 정음. 음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뮤직이죠. 예, 재미난 노래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음악은 따라 부르는 것도 음악이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나는 소리, 즉 말하자면 너무나 평화롭고 살기 좋아서 나는 소리들을 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 공부하는 소리, 엄마 아빠는 밥하고 일하는 소리, 그리고 수영선수들은 멋지게 물살을 가르는 소리,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곳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바른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소리가 나면 태평성대 요순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종대왕께서 이 글을 만드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세종이 꿈꾸는 그 멋진 시대에 함께 살기를 바라는데 그 시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한자는 너무 어렵고 백성이 모르니 훨씬 쉬운 글자로 그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과 같은 뜻을 가진 글자의 이름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가르치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글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조선시대의 세종의 바로 이 훈민정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읽기가 좀 애매할 것입니다. 이거 선생님 기억에는 고등학생 때 이걸 외웠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것을 15초 안에 외우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어떻게 혼났을까요? 요즘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체벌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할게요.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몽둥이로 때린다. 요즘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죠. 왜냐? 사람을 때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말로 타이르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안 때리니까 말 안 들어야지. 이것도 물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숙제를 안 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맞았어요. 15초 안에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초 재볼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나라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찰 어린 백성 이르고 좋을 때 있어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수빈이 이겨 날로 숨에 편하게 하고 잘 따름이니라. 어때요? 깜짝 놀랐죠? 네, 선생님도 이걸 외우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제는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오른쪽에, 옛날에는 글자를 세로로 읽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었어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읽었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는 훈민정음 같은데 첫 번째는 참 이게 애매하죠? 생종엉쟁 어떻습니까? 생종엉쟁 좀 이상하죠? 세종어제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생종엉쟁이지 않나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쭉 읽었던 이 글은 훈민정음을 왜 만드셨는지를 적어둔 서문, 머릿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 뜻을 제대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참 이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내가 28자를 만드니까 사람마다 열심히 노력해서 편하게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글을 써야 된다는 자주정신. 자주는 우리 스스로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애민정신. 그리고 28자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의미, 과학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은 욕심쟁이에요. 정말 완벽한 것을 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글자를 만들려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우리말에는 한자말이 있고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나 여러분 이름은 대부분 한자말이에요. 요즘은 순우리말도 있긴 있어요.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 중에는 강누리 선생님이 있습니다. 강은 한자말이고요. 누리는 우리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한자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자는 글자 하나가 뜻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글자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는 완성된 글자입니다. 하지만 순우리말은 글자 하나로는 아무 뜻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늘 하면 여러분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아무 뜻이 없어요. 늘 아무 뜻이 없어요. 근데 하늘을 한자로 쓰면 천자입니다. 하늘 천자는 글자 자체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말과 우리말은 달라요. 이 다른 글자를 어떻게 표시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세종대왕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자말은 무조건 받침까지 다 쓴다. 왜? 글자는 원래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는 3개의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여기 민자가 있죠. 미음이 첫 번째 글자 초성입니다. 우리 글자 쓸 때 민 쓸 때 미음부터 쓰잖아요. 그리고 작대기인 이자를 쓰는 게 중성, 중간 글씨, 받침인 니은을 쓰는 게 종성 마지막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 할 때 나자는 초성과 중성은 있는데 받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한자말은 받침을 무조건 쓰자. 발음이 되든 안 되든. 우리말은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는 동그라미 받침은 발음하지 않는 받침입니다. 영어로 치면 묵음이라고 해요. 아마 영어 배운 친구들 알 거예요. 그래서 받침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지금과 달리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음을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밑에 보세요. 종 할 때는 보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위에가 좀 올라왔죠? 그 옆에 보니까 정 할 때도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마치 문고리처럼 살짝 사과 꼭지처럼 뭐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받침에는 이렇게 써야지만 발음을 했어요. 동그라미 쓰면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도 헷갈리죠. 그래서 결국은 글을 쓰는 백성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뜻을 어기고 그냥 발음 안 하는 건 안 쓰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받침의 동그라미도 그냥 동그라미로 이응으로 갔어요. 자,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이 한자도 살리고 한글도 살리면서 문자를 완벽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욕심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욕심을 안 부리셨어도 우리나라의 이 한글, 훈민정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멋진 글자입니다. 네, 28글자. 원래는 28글자인데 지금은 4글자가 없어졌어요. 그래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 있죠? 28글자를 만들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세종대왕께서 친절하게 다 신하들을 시켜서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해석한 글자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고 글자는 무엇을 보고 만들었고 이걸 다 적어 놓은 책이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책이 싹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한글이 너무 놀라운 글자라는 건 알겠는데 도저히 뭘 보고 만드는지 몰라요. 조선인들도 한글이 훌륭하다는 건 알지만 도대체 세종대왕이 뭘 보고 만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알아냈다기보다도 이것이 적혀있는 책 해례본을 잘 지켜내신 분입니다. 이름하여 간송 전형필 선생님.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태어나셨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일본이 훔쳐가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 사모으셨어요. 이분이 모으신 문화유산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한국 문화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귀한 유물들을 많이 모으셨습니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국보보물, 정말 위대한 문화유산들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내셨습니다. 사실은요, 1940년에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해례본이 발견되었어요. 이 발견되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국어학자 김태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독립운동가기도 합니다. 일본이 안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분의 제자가 이용준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수업이 끝났는데 이용준 선생님이 자기 스승님인 김태준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게 된다면, 꿈에서라도 정말 찾게 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대단한 책입니까? 그러자 김태준 선생님께서 그럼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을 내가 본다면 정말 오늘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왜? 근데 왜 그래? 혹시 자네 이 책 가지고라도 있나? 하고 농담삼아 물어보셨는데 놀랍게도 학생이었던 이용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 책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그토록 찾아도 없던 책을 제자가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 그 책이 어딨냐? 그랬더니 지금 저희 집에 서울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에 책이 있다고 당장 가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 그토록 찾았던 한글을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지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맨 앞에 4쪽은 찢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나머지가 62쪽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4쪽은 표지고요. 그리고 머릿말에 해당되는 서문이기 때문에 이건 남아 있었거든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독립운동가잖아요.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일본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죠. 이것을 지켜줄 분을 찾다가 간송 선생이라면 잘 지켜줄 것이다 해서 간송 선생에게 이 책을 주게 되니 전형필 선생께서는 너무나 고맙다면서 이 책의 대가로 돈을 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얼마 주셨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10채의 가격, 집을 10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책도 집 한 개는커녕 방 한 칸 금액도 안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이 집 10채 값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고 주셨다는 이야기가 남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해방이 딱 되자 책을 다 찢었어요. 책을 찢다니 무슨 말일까요? 이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영인본 작업, 지금으로 치면 스캔 뜨고 사진 찍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똑같은 책으로 여러 권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훈민정음을 볼 수 있게 만들게 되었죠. 이 책을 찾은 김태준, 이용준, 전형필 선생님, 세종대왕과 더불어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왕 시대의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볼게요. 세종대왕의 어진,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린 것은 어진이라고 합니다. 어진이 있지만 이것은 상상해서 그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세종대왕의 얼굴은 아무도 몰라요.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보관 실수로 6.25 전쟁 때도 잘 지켜냈는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홀랑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인자한 모습의 이야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우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있는 얼굴은 여러분 진짜 얼굴 아닙니다. 상상한 거예요. 자, 세종대왕은 여러분이 잘 알듯 매일같이 책을 읽으십니다. 책 읽고 있는 분이 세종대왕, 밖에 계신 분은 형님 양녕대군입니다. 원래는 형님이 세자셨는데 나중에는 우리 충녕대군이 세자가 되죠. 이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책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나라가 약하지 않을까? 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체력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세종대왕 때가 우리는 역사상 가장 군사력이 강할 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글도 읽고 학문도 잘하셨지만 어디에도요, 국방에도 관심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나 처리하면 꼼꼼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법을 하나 만드는데도 꼼꼼히 보니 어떤 법은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까지 무려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임금님이 해라 그러면 다 할 것 같죠? 임금님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임금님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 얼마나 꼼꼼하게 정책이 만들어졌고 그러니 백성이 좋아할지 잘 알겠죠. 세종대왕이 가족입니다. 놀랐죠. 자식이 22명입니다. 두 팀 나눠서 축구도 가능해요. 그런데 임금님은 첫째 부인, 즉 말하자면 왕비가 계시고요. 나머지 여러 부인들, 후궁이 계십니다. 왕비한테서 태어난 아들은 대군이에요. 후궁들한테서 태어난 아들은 군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면 수양대군, 안평대군, 임영대군 쭉 있죠? 아래 보니까 화의군, 밀성군, 영풍군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공주가 태어나잖아요. 딸이 태어나면 왕비의 딸은 공주입니다. 근데 왕비가 아니라 누구요? 후궁의 딸은 옹주입니다. 정한 옹주, 정연 옹주. 선생님은 어릴 때 옹주란 말이 좀 궁금했거든요. 임금님 딸인데 공주 아니야? 그런데 공주는 맞는데 왕비의 딸만 공주라 부르고 나머지 딸들은 옹주라 부른다. 이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세종대왕은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인인 소나무 심씨, 맨날 울고 계시는 역할로 드라마에 나옵니다. 왜요? 자신은 왕비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노비 생활을 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태종께서 세종대왕을 혹시라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며느리 집안을 싹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아마 역사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혹시 세종대왕의 외삼촌들이 세종대왕을 괴롭힐까봐 외삼촌들도 다 죽입니다. 무섭죠. 태종은 내 아들 세종에게 도전하는 모든 친척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전부 죽이거나 멀리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은 왕비가 되었지만 내가 왕비가 되는 바람에 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노비가 되었잖아요. 집안의 남자 형제들은 다 죽음을 당했고요. 그러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종대왕의 아들들 중에 너무 능력들이 다 뛰어난데 딱 포스를 보세요. 좀 무섭죠. 두 배우가 연기한 분은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무술에도 뛰어나고 학문도 뛰어났어요. 체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대왕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큰아들이 문종이 좀 약했거든요. 문종이 죽으면 손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둘째 아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렸죠. 자, 이분은 첫째 딸입니다. 정소공주.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되는 13살 나이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딸을 잃고 세종대왕은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에게 사랑이 듬뿍 가버렸어요. 언니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지만 정의공주는 오래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정의공주를 너무너무 끔찍히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대군들은 모두 풀지 못하고 결국 공주가 풀어 바쳤다. 세종대왕께서 우리말의 변음과 토착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다오라고 합니다. 변음과 토착이 뭐냐면요. 우리말은 말 뒤에 이런 말이 붙죠.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누구가, 누구를, 누구을 이런 말 있죠. 은는 이가 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들과 그 다음에 사투리들 있죠. 똑같은 말인데 지방마다 다른 이와 같은 것이 왜 나왔고 어떻게 다른지를 풀어보아라 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정의공주가 풀었대요. 그래서 크게 칭찬하면서 상을 내리셨답니다. 퀴즈, 어떤 상 내리셨을까요? 선물을 주셨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선물로 주셨고 여의도 같은 선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노비를 수백 명이랑 내리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분이 세종대왕이셨고 그 따님이셨고 그랬죠. 자, 이번엔 세종대왕의 신하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집현전을 이끌어갔던 대제학 정인지 늘 얘기했습니다. 관리들이 힘들더라도 노력을 해야 백성들이 잘 산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밤을 새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현전 학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의 말과 그들과 얘기하다 보면 막 토론도 되죠.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원하는 대로만 다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신하들이 의견도 있으니까요. 신하들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왕이라고 너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끝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너의 말은 참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토론을 하시던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세종대왕 옆에서 잘 이끌어갔던 멋진 신하, 왼팔 오른팔과도 같은 신하가 바로 황희정승과 고불 맹사성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스타일이 달라요. 황희정승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합니다. 결단력이 빨라요. 그래서 국방과 외교,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황희정승께서 하셨고요. 교육이라든지 예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섬세하고 꼼꼼함이 필요할 때는 또 맹사성 어른이 또 하셨답니다. 두 분이 정말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멋진 조선을 함께 만들어 가셨는데 놀랍게도 두 분은 조선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고려를 위한 신하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조선의 백성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시고 조선에 가장 충실한 신하들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두 분은 많은 욕심을 부리시지 않는 청렴한 신하였다는 것도 역사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 조선 최고의 과학자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이 아는 과학자 누굽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분요? 정약용 아닌가요? 근데 정약용이 안 나왔습니다. 정약용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뺐어요. 정약용과 더불어서 또 멋진, 아니 오히려 정약용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였던 분의 이름을 기억하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순지입니다. 이순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냅니다. 지금 이순지의 계산은 지금 계산해도 컴퓨터와 해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일식월식 정확히 계산해내셨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려면 지구가 돌고 해와 달이 어떻게 도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천문학자 이순지. 그런가 하면 백성들을 위해 최고의 과학서를 쓴 정초라는 이름도 기억해 주기 바라요. 자, 이번엔 국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물론 지금은 북한의 땅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이에요. 사군 육진을 개척하면서 북쪽으로 갔던 우리 최윤덕 장군과 김종서 장군이 우리의 지도를 완전히 완성해 버립니다. 남쪽으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왜구들을 공격해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은 이종무 장군도 계셨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당시 최고의 강력했던 시대는 바로 언제냐? 바로 세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음악도 최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특히 개인적으로 음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없었던 우리나라만의 음악도 이때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대활약을 했었던 바로 관리가 박연이라는 분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백성들의 생활이 자기 생각한 것만큼 좋아지지 않아요. 백성들은 여전히 힘든 사람 힘들어요.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백성들한테 바로 전해지질 않아요. 백성들은 임금님께서 만든 게 무슨 내용인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정말 글씨지 한자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재판 내용은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울해하는 백성들을 위해 임금님께서는 고민 끝에 한글을 만드시기로 합니다. 문제는 글을 만들자고 하니 신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신하들은 왜 반대했을까요? 신하들은 글을 만들면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세종대왕 울면서 억울해하셨지만 결국 비밀작전에 나섭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신하들 반대하는데 당연히 아들, 딸인 왕자와 공주의 도움을 받고 직접 연구하십니다. 세종대왕을 한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더 싫어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공주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셨고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하가 만드셨다. 전하창제 나와요. 근데 왜 계속 반대를 하느냐? 만들고 나서 신하들한테 다 만들었으니까 이젠 인정해줘 그랬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굳이 만드시더라도 논의는 하고 만드셔야죠. 우리들이 싫어한다고 혼자 그렇게 덜컥 만들면 어떡합니까? 또 만들어 본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 신기한 재주에 불과해요.
옛날부터 그는 쓰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 만들면, 쉬운 글자 만들면 사람들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또 제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까지 글자 만들었던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거란, 소하, 탕구트, 몽골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글자 만들면 이제 오랑캐 나라가 돼서 망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만 듣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집현전 학사들을 데려다가 내가 만든 후민정음이 정말 쓸만한 것인지 연구하라라고 해서 3년 동안 연구하고 시험을 합니다. 자, 연구해봤더니 어땠을까요? 쓸만했을까요? 쓸만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람 부는 소리, 개 울음소리, 그리고 새가 짖는 소리, 새 울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되 글자 수는 적어야 되고 백성들이 하루면 다 익힐 수 있는 글자인 동시에 이 글자에는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가 들어있어야 한다. 세상에 선생님이라면 듣기만 해도 기가 질려서 전 안 할래요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만드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도대체 뭘 보고 만드셨느냐? 모든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음기관을 본따서 만드셨습니다. 놀랍죠. 발음기관 뭡니까? 소리를 내는 기관. 입이 있죠. 입술도 있고, 이빨도 있고, 또 뭐 목구멍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도 뭐 어금니 뭐 이런 거 있죠. 바로 이것을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자음과 붙는 모음 있죠. 아야, 어야 하는 모음요. 모음은 뭘 가지고 만들었느냐?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모습, 땅의 모습, 사람의 모습, 땅은 밑에 있으니까 의가 될 것이고요. 하늘은 이가 될 것이고요. 사람의 모습은 점을 딱 찍어서 어도 되고 오도 되고 우도 되게 하는.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성, 받침도 새로운 글자를 만들까 하다가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아침이 되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것 순환하기 때문에 자음을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글자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왜 5개로 만들었죠, 글자를? 그거는 옛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5가지가 움직이면서 세상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맞춰서 음을 내는 것도 5가지이니 목구멍, 어금니, 혀, 이 입술이다.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낯선 글자들이 보이죠? 여기 4글자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표현 못하는 글자가 없죠. 게다가 더 놀라운 것, 가획자라는 거 보입니까? 가획의 원리? 원래 문자에서 작대기를 긋는 것만으로도 글자의 성질이 바뀐다. 크트, 프, 흐 하면, 크츠, 프 하면 여러분들이 글자가 센소리로 변하면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짝대기를 그음으로써 소리에 비슷한 모습으로 한 번에 바꿔내는 글자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가획의 원리도 너무나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이거 만드실 때 핸드폰이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상상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스마트폰에 문자 보낼 때 우리나라 글자만큼 편한 글자가 없어요. 왜? 글자 자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조합해서 만드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과학 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드셨지만 일본에 의해서 잃어버릴 뻔도 했고요. 한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 잊혀집니다. 바로 이 한글을 우리 곁으로 선물하신 분은 누구냐? 일제강점기 시절을 살아가셨던 바로 주시경 선생이십니다. 나라에 힘이 없고 일본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나라를 보존하고 일으키는 길은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는 데 있고, 나라의 바탕을 굳세게 하려면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시경 선생님은 정말 많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한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늘 보따리를 들고 다니셨어요. 별명이 또 주보따리였다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만든 글은 왕실의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양반들, 백성들 정말 많이 썼고요. 8살에,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에 정조 임금님이 보내는 편지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8살이 쓴 글자치고 잘 쓴 건가요? 어떻죠? 특이한 점이 있죠. 띄어쓰기가 없죠. 이때는 띄어쓰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요런 뜻입니다. 여기 궁금하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글 편지 쓰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각야날이라는 시도 지으셨네요. 참 예쁜 시죠. 아, 각야날 참되고 어질고 아름다워요. 축일, 제일, 데이, 시즌 이 위에 각야날이 있어요. 요즘에 무슨 데이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날이라는 표현이 더 예쁘고 좋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언제를 이 각야날로 해야 될지가 참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에 몇 월 며칠 날 만들어졌다고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책이 발견된 다음에 알게 되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9월 상한이었다. 음력으로요. 상한이 뭐냐면 첫 번째 1일부터 9일까지를 10일까지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의 마지막쯤 되는 9일로 날짜를 변경을 해서 10월 9일이 우리나라의 바로 한글날이 됩니다. 반포하신 날 다 만들고 연습까지 끝내고 발표하신 날이 바로 이때죠. 반면에 북한은 만드신 날을 한글날로 적었으니 만든 날, 발표한 날 다 중요하겠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남북한의 한글날이다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던 우리 세종대왕은 여주라는 곳에 묻혀 계세요. 네, 올라가 보면 참 아름답고 편안한 곳입니다. 바로 이 세종대왕의 무덤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글과 세종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역사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나오는 바로 임진왜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슨 책을 읽어야 됩니까? 네, 선생님이 제시한 동화책 있죠. 남원성 동화책 꼭 읽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했어요.